1995년 11월 충청남도 예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24살 새댁이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첫날 저녁, 며느리는 안방에 들어간 뒤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지요. 옷도 신발도 지갑도 모두 그 방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싫어서 도망간 거요. 남편도 아내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친정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도망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경찰서를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가출로 보입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봄, 시댁 본가를 허무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안방에 오래된 붙박이 장롱, 그 장롱을 뜯어낸 뒤 벽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유골 옆에서 작은 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종수, 사랑, 서연. 95년 11월 17일. 하루 전 결혼식에서 끼었던 새 신부의 반지였습니다. 8년 동안 장롱 뒤 벽 속에 갇혀있던 며느리. 그 집에서 매일 밥을 짓고 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낮은 야산이 마을을 고요하게 감싸고 누렇게 별을 거둔 논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의 찬 바람이 마른 논바닥 위를 스치면 남은 볏짚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마을 안쪽 깊숙이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박씨 가문의 본가가 나왔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에 흙벽을 시멘트로 덧씌운 전형적인 충남 농촌의 가옥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간장독, 된장독이 줄지어 놓인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슨 철제 대문이었고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을 골목까지 들렸지요. 이 집의 식구는 셋이었습니다. 가장인 시아버지 박만수, 66의 과묵한 노인으로 평생을 농사만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분이, 63으로 마르고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였지요. 마을에서도 성격이 만만치 않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남 박종수, 31살의 총각이었는데 농사일을 거들면서 가끔 읍내에 나가 마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수는 홍기가 한참 지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산면 같은 시골에서 며느리감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김분이는 아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부탁을 해서 겨우 대전에 사는 처녀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윤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1971년생 24살이었습니다. 대전 동구의 작은 단칸방에서 어머니 이옥순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서연이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모녀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전 대흥동 근처의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미싱사로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비를 벌었지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공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서연은 선을 통해 종수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대전역 근처의 다방이었다고 하지요. 종수는 말이 없고 어눌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시집가면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옥수는 딸의 결혼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산 시골로 시집을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도 딸이 원하는 것이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선을 본 지 석 달 만에 결혼이 결정되었고 1995년 11월 17일 대전의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인 11월 18일 서연은 남편 종수와 함께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분이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어른께 패백을 올리고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종수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에서 예산까지는 시외버스로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수는 그런 아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졸고 있었지요. 예산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뒤 다시 봉산면으로 가는 농어촌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렸고 마을 입구의 정류장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마당 끝에 시어머니 김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김분이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짐은 안방 장롱 쪽에 놓아 안방이 네 시어머니 방이니께 깨끗이 써야 해요. 서연은 보따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2평 남짓한 크기에 벽면 한쪽을 꽉 채운 커다란 붙박이, 장롱이 눈에 들어왔지요. 투박한 합판으로 만들어진 천장까지 닿는 오래된 장롱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나무 결이 드러나 있었지만 워낙 크고 묵직해서 방 안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롱은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고 뒤편으로는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지요. 서연은 보따리를 장롱 앞에 내려놓고 잠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판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방 한쪽에 이불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경대 하나와 재봉틀 덮개 같은 것이 구석에 놓여 있었지요. 서연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이 살 집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분이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부엌으로 와. 서연은 곧장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마루 아래로 내려가는 재래식 구조였지요. 시멘트 바닥에 연탄 아궁기가 있었고 그 위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도는 마당의 수도가에서 받아와야 했고 냉장고는 구석에 작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분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쌀 씻어서 밥 지어 된장찌개 끓이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차려. 서연은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지요. 서연이 대전에서 쓰던 부엌은 가스레인지가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연탄아궁기에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연탄불을 살리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연탄 구멍을 뚫고 아궁이 통풍구를 여다듬며 불을 잡으려 했지만 영이만 피어올랐습니다. 손은 새까맣게 되었고 눈이 따가워 눈물이 났지요. 그래도 서연은 어떻게든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젓갈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김분이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일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밥상을 들고 나오자 김분이는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로 올라가 앉았을 뿐이지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는 마루 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고 종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었습니다. 서연은 부엌 쪽에서 따로 밥을 먹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더러 어른들 밥상 앞에 같이 앉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분이는 서연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마당의 수도가 옆에 빨래판이 놓여 있었고
찬물에 손빨래를 해야 했지요. 11월의 수돗물은 손이 얼만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빨간 고무 대야에 빨래를 담가놓고 빨래판에 문질러 빨았습니다. 손끝이 붉어지고 갈라졌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널고 나서는 마당을 쓸었고 장독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김분이는 마루에 앉아 가끔씩 밖을 내다보며 며느리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종수는 오후 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디에선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서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점심때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연탄불 다루는 요령을 조금 익힌 덕분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달걀 부침을 부쳤습니다. 저녁 무렵 시아버지 박만수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늦가을 밭일을 정리하고 온 것이었지요. 과묵한 노인은 마루에 올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당시 농촌 가정에서 흔했던 오래된 금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가족은 저녁상 앞에 모였습니다. 서연이 차린 밥상이었지요. 김분이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미식만 밟았으니 부엌 키를 알겄냐. 찌개에 간도 못 맞추네. 내일부터 제대로 배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도 아내를 감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는 며느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사랑채 쪽으로 건너가 버렸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서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씻고 부엌을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간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서연은 보따리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짐을 풀지 못했지요. 하루 종일 일만 했으니까요. 김분이는 건넌방으로 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사랑채에 들어간 뒤였지요. 종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슈퍼 좀 다녀올게. 금방 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수는 마을 어귀의 구멍가게로 향했지요. 구멍가게 주인 조씨의 기억에 따르면 종수가 소주 2병을 사간 시각은 저녁 8시 반쯤이었다고 합니다. 종수가 나간 뒤 안방에는 서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건넌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김분이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분이는 방문을 닫고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안방의 문은 닫혀 있었고 시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잠이 들었으며 종수는 아직 슈퍼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밤 9시쯤 김분이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종수가 소주를 들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0여 분 뒤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김분이는 마루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요? 김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없어. 종수가 안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서연의 보따리가 풀어헤쳐진 채 놓여 있었고 겉옷이 방바닥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실내화도 그대로였지요.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종수는 마당으로 나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하고 뒷마당도 돌아보았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고무신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김분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년이 도망갔어. 시집살이 하루도 못 참고 친정으로 가쁜 거요. 종수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어디를 가요? 김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아냐. 밤중에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지. 걱정할 거 없어. 이틀이면 제 발로 올 거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의 벽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에 전화를 건 것이지요. 전화를 받은 것은 서연의 어머니 이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56살, 대전 동구의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
전화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지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연이가 거기 갔습니까? 옥수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왜 여그 와? 오늘 시댁 간 거 아뇨? 종수는 서연이 저녁에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뭔 소리여? 서연이가 어디를 갔다는 거요? 종수는 어머니 김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김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끊어. 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날 밤 시댁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분이는 건넌방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고 종수는 마루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종수는 그렇게 말했지요. 사랑채에서는 시아버지 박만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노인은 이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끝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만이 슬레이트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분이는 퇴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지요.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싫다고 도망갔어.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종수 역시 아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안방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분이는 다시 안방을 자신의 방으로 쓰기 시작했고 장롱에는 며느리의 짐 대신 김분이의 이불과 옷가지가 채워졌지요. 그 커다란 붙박이 장롱은 변함없이 벽면을 꽉 채우고 서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롱 뒤편에 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4살의 새댁 윤서연. 시댁살이 첫날 사라진 그녀의 행방은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친정어머니 이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종수에게서 걸려온 전화와 한 통. 서연이가 거기 갔습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옥수는 밤새 전화기 앞에 앉아 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수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김분이였지요. 서연이 돌아왔습니까? 김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안 왔어. 그러면 어디를 간 겁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분이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집온 첫날 도망간 년이 무슨 신고여. 한 이틀 지나면 올 거여. 사돈네도 좀 기다려봐. 옥수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 온몸을 감쌌지요. 서연이는 도망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옥수는 누구보다 자기 딸을 잘 알고 있었지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5살 소녀가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것을 옥수는 기억합니다. 공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내색하지 않았고 봉급을 타면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태는 아이였지요. 그런 딸이 시집간 첫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옥순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옥수는 참다 못해 대전 동구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이 시댁에서 사라졌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이었어요. 파출소의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시댁이 어디입니까? 충남 예산군 봉산면이요. 그러면 관할이 예상경찰서입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셔야 해요.
옥수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예산까지 가야 한다는 말에 막막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수는 먼저 시댁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딸의 흔적이라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서연이 사라진 지 열흘이 넘은 12월 초, 옥수는 대전 동부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예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56살의 옥수는 몸이 튼튼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오래 일한 탓에 허리가 좋지 않았고 무릎도 시큰거렸지요. 그래도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예산에 도착해서 봉산면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마을 입구에서 내려 시댁까지 걸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길이었지요. 결혼식 때 시댁 식구들이 대전으로 왔기 때문에 옥수는 사돈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슬레이트 지붕에 낡은 가옥이 나왔습니다. 녹슨 철제 대문 앞에 서서 옥수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돈어른 계십니까? 잠시 뒤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분이가 서 있었지요. 사돈을 보는 표정이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뭔 일이요? 서연이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김분이는 대문 앞에서 사돈을 막아섰습니다.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지요. 서연이가 시집살이 하루 만에 도망을 쳤는 뒤 사돈네서 데리고 있는 거 아뇨? 옥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단 말이에요. 시어머님, 우리 서연이 어디 간 겁니까? 김분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밤에 슬그머니 나갔으니게 짐도 안 가져가고 맨몸으로 나간 거요. 맨몸으로 나갔단요? 11월 밤에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김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방 좀 보여주십시오. 서연이 짐이라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김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절하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옥순이 물러서지 않자 결국 안으로 들였지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옥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연의 보따리가 한쪽 구석에 밀려 있었지요. 보따리를 열어보니 딸이 시댁으로 가져간 옷가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속옷, 양말, 겨울 외투, 스웨터.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구석에는 서연의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실내화도 있었고 작은 손가방도 그대로였지요. 손가방 안에는 지갑이 있었고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몇 장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옷도, 신발도, 지갑도, 주민등록증도 모두 이 방에 있는데 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옥수는 장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붙박이 장롱에는 김분이의 살림살이가 새로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불, 옷가지, 보자기에 싼 물건들. 며느리가 사라진 지 열흘 만에 시어머니는 이미 안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도망을 가려면 신발이라도 신고 가지. 옷도 안 입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김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한 채 방문 앞에 서 있을 뿐이었지요. 옥수는 방 안을 더 살펴보려 했지만 김분이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볼 거 없어. 나가. 옥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종수를 찾았지만 종수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나갔다고만 김분이가 말했지요. 옥수는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았습니다. 김분이는 이미 대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곧장 예상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예상경찰서는 읍내 중심가요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옥수는 민원실에 들어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요. 접수를 받은 것은 형사과 소속의 젊은 형사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30살 안팎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형사는 옥순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댁에 온 첫날 나갔다는 거지요? 결혼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출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옥수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결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옷도, 신발도, 지갑도 다 두고 갔다는데 이게 가출입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출인 수색 명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사진 한 장 주시겠어요? 옥수는 지갑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장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서연은 뒷줄에 서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받아들고 접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 당시 성인 여성의 실종은 가출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며느리가 시댁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한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었고 본인 의사에 의한 가출이라면 경찰이 강제로 찾아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사건에 인력이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며느리 실종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형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 한 명이 봉산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 김분희는 마루에 앉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막힘없이 이야기했지요. 저녁 먹고 설거지를 시켰는 뒤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갔어요. 9시쯤 안방을 열어봤는디 없더라고요. 밤에 슬그머니 나간 거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다투거나 말싸움을 한 적은 없습니까? 김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다툴 게 뭐가 있어요. 온 첫날인디 밥하고 설거지 시킨 것밖에 없어요. 며느리가 평소 가출 성향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 봐서 결혼한 건 이게. 하루밖에 안 봤는디. 경찰관은 남편 박종수도 조사했습니다. 종수의 진술은 어머니와 일치했지요. 저녁에 마을 슈퍼에 다녀왔는디 돌아오니게 아내가 없었습니다. 슈퍼에는 몇 시에 갔습니까? 8시 반쯤이요. 돌아온 시각은요? 9시 반쯤이요. 1시간이나 걸렸습니까? 종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슈퍼에서 아는 형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에게도 물었지만 노인은 사랑채에 일찍 들어가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박만수는 귀가 어두운 편이었고 저녁 7시면 사랑채에 들어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지요. 마을 주민들에 대한 탐문도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은 시댁 주변 집들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11월 18일 밤 박씨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 집 안에 있었지. 누가 밖에 나가겠어. 마을 어귀의 구멍가게 주인 조씨는 종수가 8시 반쯤 소주를 사갔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종수가 소주 2병 사갔지. 좀 급한 표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평소에도 그래. 그 양반이 원래 말이 없어. 그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출 추정, 본인 의사에 의한 이탈 가능성 높음, 추가 단서 발견 시까지 수사 보류. 이것이 1995년 예상경찰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2월이 되자 옥수는 혼자서 예산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예산, 시외 버스터미널의 매표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본 적 없습니까? 11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이에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게 기억이 안 나요. 장항선 예산역에도 가보았습니다. 역무원에게도 물었지만 같은 대답이었지요.
봉산면 주변의 다른 마을도 돌아다녔습니다. 농협 앞, 면사무소 앞, 시장통을 걸어다니며 딸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 혹시 보셨어요? 우리 딸이에요. 시댁에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해가 저물면 다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방에 들어서면 딸이 쓰던 이불이 개어져 있고 딸의 슬리퍼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옥수는 그 슬리퍼를 볼 때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996년 1월, 옥수는 다시 예상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형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가출인 수색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어서요. 단서가 없다니요. 옷도 안 가져가고 신발도 안 신고 나간 사람이 가출이라니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실종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본인 의사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옥수는 형사의 책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사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지요. 2월에도 갔습니다. 3월에도 갔습니다. 갈 때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옥수는 경찰서를 나올 때마다 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서연아, 엄마야, 어디 있는 거니? 1996년 봄, 옥수는 마지막으로 시댁을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김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소리만 질렀지요. 지 발로 나간 년 찾으러 왜 자꾸 남의 집에 와? 경찰한테 물어봐. 옥수는 대문 밖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서연이가 정말 도망간 거면 어디선가 연락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년이 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할 리가 없어요. 대문 안쪽에서 김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아냐? 나도 모르는 일이여. 그것이 김분이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옥수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을 나오는 길에 옥수는 시댁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요. 마당의 감나무는 겨우내 잎을 모두 떨군 채 헐벗은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 안 어딘가에 딸의 흔적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옥순에게는 그 문을 열 힘이 없었지요. 그 뒤로 옥수는 더 이상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도 차츰 발길이 뜸해졌지요. 갈 때마다 같은 대답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딸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옥수는 서연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딸이 쓰던 이불, 딸이 읽던 잡지, 딸이 신던 운동화,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지요.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옥수는 종수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2년도 되지 않아 새 살림을 차린 것이었지요. 옥수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딸은 어디에 있는 건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옥수는 가끔 밤에 잠이 깨면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 24살 결혼식 전날까지도 공장에서 일을 했던 성실하고 조용한 딸. 서연아, 엄마가 너를 시집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디. 옥수는 혼잣말을 하고 또 울었습니다. 세월은 느리고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연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 한 줄로 남아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아래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실종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서연의 이름 위에 다른 이름들이 쌓였지요.
경찰서의 서류철 속에서 서연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옥순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서연의 생일이 돌아오면 옥순은 떡을 조금 해놓고 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네 생일이다. 엄마가 떡 해놨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해야 혀. 56이었던 옥순은 어느새 60을 넘겼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더 아팠지요. 공장 일은 이미 그만둔 지 오래였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옥수는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엄마한테 전화를 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 했지요. 8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예산군 봉산면의 박씨 본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조금 더 색이 바랬고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다가 떨어뜨렸지요. 안방의 붙박이 장롱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 밀착된 채 묵직하게 아무 말 없이. 그 장롱 뒤에 무엇이 있는지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요. 나라 전체가 외환 위기를 겪었고 새 천년이 밝았으며 월드컵의 함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컬러에서 평면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다녔지요. 그러나 예산군 봉산면의 박씨 본가는 세월이 비켜간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집에도 변화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가 2001년 가을에 세상을 떠났지요. 오래된 지병이었습니다. 폐가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살더니 어느 날 아침 사랑채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72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평생 농사만 지은 과묵한 노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특별히 놀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럴 때가 되었다고 했지요. 박만수는 며느리 윤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김분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빈집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2002년 들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걷기가 힘들었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70살이 넘은 노인이 홀로 시골집에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결국 김분이는 대전에 사는 작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들 박종민은 대전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섰지요. 김분이는 봉산면 본가를 떠나면서 자신의 집만 챙겨 나왔습니다. 장남 종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지 2년쯤 되었을 때 종수는 천안에서 만난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지요. 본계는 거의 발길을 끊었고 어머니와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종수는 이 집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산면의 박씨 본가는 주인 없이 비게 되었습니다. 빈집은 빠르게 쇠락했지요. 슬레이트 지붕에 이끼가 끼고 마당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올랐습니다. 장독대의 독들은 뚜껑이 벗겨진 채 비를 맞았고 대문의 녹은 더 짙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박씨네도 다 떠나뿐네. 저 집도 곧 허물겠지. 그 예감은 2003년 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3년 초 예산군청에서 봉산면 일대의 도로 확장 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좁은 2차선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었지요. 농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도로를 넓히려면 도로변의 건물 몇 채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본가가 바로 그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군청에서 장남 종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을 지급할 테니 철거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종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으니까요. 보상금은 3천여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종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철거 일정을 확인한 뒤 다시 천안으로 돌아갔습니다. 2003년 4월 14일 월요일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철거 업체의 인부 4명이 봉산면 박씨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포클레인 한 대와 덤프트럭 한 대가 마을길에 들어섰지요. 철거 현장을 감독한 사람은 업체의 반장 김모 씨였습니다. 45살의 건장한 남자로 충남 일대에서 20년 넘게 철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지요. 김 반장은 집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지붕의 슬레이트가 낡아서 손으로 만져도 부스러질 것 같았고 벽체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지요. 전형적인 노후 가옥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내자. 지붕부터 걷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은 먼저 지붕 위에 올라가 슬레이트를 한 장씩 뜯어냈지요. 슬레이트에는 성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했습니다. 지붕을 걷어내자 석가래와 들보가 드러났지요. 그 다음은 내부 구조물 해체였습니다. 방문을 뜯어내고 마루 판자를 드러내고 벽체를 하나씩 허물어 갔지요.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인부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커다란 붙박이 장롱이었습니다. 벽면 한쪽을 꽉 채우고 있는 합판으로 만든 오래된 장롱. 칠이 다 벗겨지고 문짝 하나는 경첩이 빠져 비뚤어져 있었지요. 장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분이가 짐을 빼고 간 뒤 텅 빈 상태 그대로였지요. 김 반장이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장롱 먼저 뜯어내고 뒷벽 해체하자. 인부 2명이 장롱에 달라붙었습니다. 장롱은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고 목과 나사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바루바루로 못을 빼고 합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롱의 문짝을 먼저 떼어냈습니다. 그 다음 선반을 빼고 측면판을 뜯었지요. 마지막으로 뒷판을 벽에서 떼어냈을 때였습니다. 장롱이 완전히 제거되고 뒤편의 벽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 반장은 드러난 벽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벽의 대부분은 오래된 흙벽에 시멘트를 더 씌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벽 한쪽, 대략 가로 8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부분이 주변과 확연히 달랐지요. 시멘트의 색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래 벽면의 시멘트는 세월의 발에 거의 회백색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약간 짙은 회사색이었지요. 마치 나중에 새로 바른 것처럼 주변과 질감도 달랐습니다. 원래 벽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했지만 이 부분은 비교적 평평하게 마감되어 있었지요. 김 반장은 20년 넘게 건물을 허문 사람이었습니다. 벽을 보면 원래 것인지 나중에 손본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었지요. 이거 나중에 메운 거네. 김 반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수 공사를 한 것이려니 생각했지요. 농촌 가옥에서 벽이 갈라지면 시멘트로 때우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인부 한 명이 해머를 들고 그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시멘트가 갈라졌지요. 2-3번 더 치자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벽 안쪽에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보통 흙벽은 안이 꽉 차 있거나 기껏해야 돌과 흙이 섞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벽은 안쪽에 사람 하나가 웅크려 들어갈 만한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어두운 공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흰색, 아니 누렇게 변색된 흰색, 뼈였습니다. 김 반장은 처음에 동물의 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빛을 따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놓여있는 사람의 유골.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은 채 옆으로 누운 형태였습니다. 뼈 주변에는 사가 문드러진 천 조각이 보였고 작은 금속 물체가 유골의 손가락 부근에 놓여 있었지요.
김 반장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작업 중지, 다들 손 놔.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벽 속을 들여다본 인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사람이요. 김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지요.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봉산면에서 집을 허물다가 벽 속에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시각은 오전 11시 45분이었습니다. 예상경찰서에서 순찰차 2대가 출동했습니다. 형사과 소속 수사관 3명과 감식 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전고 무렵이었지요.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집 주변에 쳐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멀리서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수사관들은 벽 속의 유골을 확인했습니다. 유골은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뼈의 형태는 비교적 잘 남아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 무릎을 끌어안은 형태, 마치 좁은 공간에 억지로 밀어 넣은 듯한 모습이었지요. 유골 주변의 천 조각은 옷감으로 보였습니다.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가 있었지만 얇은 면 소재인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금속 물체. 수사관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작은 금반지. 세월 탓에 표면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안쪽 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사관이 천으로 살살 닦아내자 글씨가 드러났지요. 종수하트 서현 9호 1117. 수사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95년 11월 17일, 1995년 11월 17일. 8년 전 이 집에 장남 박종수와 결혼식을 올린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윤서연. 결혼식 다음 날 이 집에서 사라진 24살의 새댁. 이거 그 실종 사건 아닙니까? 선임 수사관이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본서에 연락해 봉산면 박씨 가옥에서 신원 미상 유골 발견, 1995년 실종 사건 관련자로 추정, 국과수 감식반 요청 바람. 오후가 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분원에서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감식반 요원 4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지요. 유골의 수습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벽 속 공간에서 뼈를 하나하나 수거하고 주변의 흙과 잔해물도 모두 채집했지요. 유골은 밀봉된 봉투에 넣어져 대전 국가수 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감식반은 벽 자체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벽 속 공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지요. 원래의 흙벽을 파내어 공간을 확보한 뒤 바깥쪽을 시멘트로 메꾼 구조였습니다. 시멘트의 두께는 약 5cm, 꽤 두껍게 바른 것이었지요. 시멘트가 완전히 굳은 뒤에 장롱을 다시 밀어 넣으면 벽의 변화를 알아채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식반 요원이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멘트는 원래 벽체와 재질이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요. 나중에 덧바른 것이 확실합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건지 추정이 됩니까? 정확한 감정은 분원에서 해봐야 하지만 상태로 보아 최소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7, 8년. 그 시기는 1995년에서 96년 사이 서연이 실종된 때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국과수 감정에는 약 열흘이 걸렸습니다. 4월 25일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20대 중반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신장은 약 158cm로 추정되었지요. 치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치아 기록을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1995년 윤서연의 실종 당시 접수된 자료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당시 옥순이 제출한 서류 중에 서연의 치과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옥순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의료 기록을 함께 가져갔던 것이 8년 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치아 기록을 대조한 결과 유골은 윤서연 본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손상이었습니다.
두개골의 좌측 후두부, 쉽게 말해 왼쪽 뒤통수에 심한 골절이 있었지요. 무겁고 단단한 물체로 강하게 내리친 흔적이었습니다. 국가수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타살. 1995년 미제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이었던 것입니다. 4월 28일 충남지방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95년 11월 예산군 봉산면에서 실종된 윤서연 씨의 유골이 시댁 가옥의 벽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손상이며 타살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살인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소식은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방송뿐 아니라 서울의 방송사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지요. 시댁살이 첫날 사라진 며느리가 8년 뒤, 장롱 뒤, 벽 속에서 유골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옥순에게 전해진 것은 4월 26일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경찰은 이미 옥순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지요. 예상경찰서 형사가 대전의 옥순 자택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64시 된 옥순은 여전히 대전 동구에 그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지요. 허리가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옥순은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경찰 수첩을 보여주었지요. 이옥순 여사님이십니까? 예상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옥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이 딸 이야기로 찾아온 것은 몇 년 만이었지요. 아니, 경찰이 먼저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소식입니까? 형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듯 했지요. 어머님, 앉으시겠습니까? 옥수는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형사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어머님, 예산 봉산면에 있는 시댁집 아시지요? 그 집을 이번에 철거하게 되었는데요. 네, 알아요. 그래서요? 철거 작업 중에 안방 벽 속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옥수는 형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유골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렸지요. 유골이요? 뼈 말입니까? 네, 사람의 유골입니다. 현재 국가수에서 신원 확인 중인데 서연 씨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옥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그 집 벽 속에 있었단 말이요.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두 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형편이 나아지면 엄마한테 연락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왔지요. 그런데 딸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드나들던 안방, 장롱이 꽉 막고 서 있던 그 벽 뒤에, 시어머니가 이불을 개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던 그 방의 벽 속에 딸이 8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옥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삼킬 수가 없었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8년치의 울음이었습니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옥순의 통곡 소리만 가득 찼지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 서연이를 그렇게 한 겁니까?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사진을 벽에서 떼어 가슴에 꼭 안았지요. 24살 때 찍은 수줍게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 8년 동안 생일마다 떡을 해놓고
매일 밤 들여다보던 그 사진을요. 충남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충남청 강력계 박진호 경감이었습니다. 46살의 베테랑 형사로 미제 사건 재수사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지요.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1995년 11월 18일 시댁에 도착한 첫날 밤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은 안방 벽 속에 은닉되었고 시멘트로 밀봉되었다. 장롱으로 가려져 8년간 발견되지 않았다. 박 경감은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은 셋이다. 시어머니 김분희, 남편 박종수, 시아버지 박만수. 시아버지는 2001년에 사망했다. 현재 생존자는 김분희와 박종수.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수사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범행 후 8년이 지났는데 자백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박 경감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증이 있다. 벽 속의 시멘트, 장롱의 이동 흔적, 유골의 손상 부위. 과학수사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짓말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2003년 5월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년간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깨어난 것이지요. 재수사의 첫 번째 칼날은 남편 박종수를 향했습니다. 수사팀장 박진호 경감은 김분희보다 종수를 먼저 부르기로 결정했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분희는 70한 살의 노인으로 8년간 한결같이 같은 말만 반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을 열기는 쉽지 않지요. 반면 종수는 달랐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뒤 2년도 되지 않아 재혼을 했고 본계 발길을 끊었으며 어머니와도 소원하게 지냈지요. 박 경감의 경험에 따르면 오랜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은 비밀에서 도망치려는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종수가 그 집을 떠난 것, 어머니를 피한 것, 그 모든 것이 도망의 흔적처럼 보였지요. 종수부터 흔들면 김분희도 무너진다. 박 경감은 수사관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3년 5월 8일 박종수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종수는 천안에서 소규모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9살이 된 종수는 재혼한 아내와 천안 외곽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지요. 재혼한 아내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종수는 이틀 뒤인 5월 10일 충남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종수는 경찰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리를 계속 떨었고 물을 3잔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조사실에 들어간 종수 맞은편에는 박진호 경감과 수사관 한 명이 앉았습니다. 박 경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수 씨, 봉산면 본가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들으셨지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도 아시지요? 종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이 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종수 씨의 전 부인 윤서연 씨의 유골이 확인되었습니다. 안방 벽 속에서요. 박 경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종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박 경감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1995년 11월 18일 밤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수는 8년 전과 같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슈퍼에 소주 사러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게 서연이가 없었어요.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왔습니까? 8시 반쯤 나가서 9시 반쯤 돌아왔습니다. 슈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서 10분이요. 왕복 20분이면 되는 거리를 1시간이나 걸렸다는 건데 그 사이에 뭘 하셨습니까? 슈퍼 주인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경감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8년 전의 진술과 완전히 동일했지요.
그런데 박경감이 다음 질문을 던졌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종수 씨, 안방 뒤편 벽에 시멘트를 새로 바른 적이 있습니까? 종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른 것처럼 어깨가 딱 멈추었지요. 시멘트요? 네, 장롱 뒤편 벽면에 나중에 시멘트를 덧바른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원래 벽체와 재질이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누군가 벽을 파내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든 뒤 시멘트로 메꾼 것입니다.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지요. 박경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롱의 위치도 분석했습니다. 장롱 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장롱을 벽에서 떼었다가 다시 밀어 넣은 흔적입니다. 장롱을 옮기고 벽을 파고 시신을 넣고 시멘트를 바르고 다시 장롱을 밀어 넣은 겁니다. 종수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이 작업을 혼자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한 겁니까?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경감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여기서 끝냈지요. 종수를 돌려보낸 뒤 박경감은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 한 번 더 부르면 입을 연다. 이틀 뒤인 5월 13일 종수는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경감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들어갔지요. 국과수 감식반이 추가 분석을 완료한 결과였습니다. 벽 속 공간에서 채집한 흙과 시멘트 조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시멘트에 섞인 모래의 성분이 집 뒤편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멘트 포대의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범인은 이 집 창고에 있던 시멘트를 사용해서 벽을 메꾼 것이지요. 또한 유골의 두개골 손상에 대한 정밀 감정도 나왔습니다. 박경감이 감정 보고서를 종수 앞에 펼쳤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입니다. 서현 씨의 두개골 좌측 후두부에서 두 곳의 함몰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최소 2차례 이상 강하게 내리친 것입니다. 종수는 보고서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박경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절 부위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가격에 사용된 물체는 납작한 바닥면과 무게감을 갖춘 금속재 물건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무소의 다리미 같은 것이지요. 종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경감은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조사실, 아니 조용해졌지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윽고 박경감이 물었습니다. 박종수 씨, 그날 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까? 종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종수의 입에서 8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말이 나왔습니다. 어무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무이가 한 겁니다. 종수는 그날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뜨문뜨문 말을 잇지 못하고 끊어지는 진술이었지요. 그러나 한번 무너진 벽은 다시 세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종수는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종수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마을 슈퍼에 소주를 사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지요. 슈퍼 주인 조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소주 2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각은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지요. 마루에 불도 꺼져 있었고 건넌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올라 안방 쪽으로 가는데 안방 문 앞에 어머니 김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김분이는 가만히 서 있었지요. 종수가 다가가자 김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수야, 안에 들어오지 마. 종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김분희의 얼굴이 평소와 전혀 달랐지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요? 김분희는 대답 대신 안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서연이 엎드려 있었지요. 처음에 종수는 서연이 쓰러져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서연의 머리 쪽에 피가 고여 있었지요. 뒤통수에서 흘러나온 피가 장판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종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무이, 이게 뭔 짓이여? 김분희는 안방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멱살을 잡고 속삭이듯 말했지요. 시끄럽게 하지 마. 아버지가 들으면 안 돼. 사랑채에서는 시아버지 박만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노인이었지만 그래도 소리를 지르면 깰 수 있었지요.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무이, 서연이가 왜 이래요? 뭔 짓을 한 거요? 김분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버릇을 가르치려고 한 대 쳤는디 잘못 맞은 거요. 종수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종수가 슈퍼에 간 사이 김분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댁살이의 규칙이랄 것들이었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밥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른 앞에서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김분희식의 교육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분희의 말이 길어지자 서연이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꺼냈지요. 어머님, 제가 대전에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면 안 될까요? 돈을 벌어서 집안에 보태겠습니다. 서연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해온 경험이 있었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살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김분희에게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시댁에 온 첫날,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대전에 나가겠다고 했다. 김분희에게 그것은 불복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왔으면 시어머니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첫날부터 제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김분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대전에 나가?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요? 서연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닥쳐. 네가 돈을 벌겠다고? 네가 뭔 돈을 벌어? 공장에서 미싱이나 밟던 년이. 김분희의 분노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쌓여있던 것이 터져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장남의 홍의가 늦어진 것,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한 것, 결국 봉제 공장 출신의 처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 그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서연이 무슨 말을 더 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다만 김분희의 자백에 따르면 다투는 과정에서 김분희가 방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소의 다리미였습니다. 숯을 넣어 쓰는 구식 무소의 다리미. 안방 한쪽에 놓아두었던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이 집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쓰지 않는 다리미를 왜 방 안에 두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농촌 가옥에서는 이런저런 살림살이가 방 안에 놓여있는 일이 흔했지요. 김분희는 그 다리미를 집어들고 서연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처 소리를 내기 전에 두 번째 타격이 이어졌지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꾸라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종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김분희는 이미 냉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종수의 진술에 따르면 김분희는 공포에 빠진 아들을 다그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 시끄럽게 하면 아버지가 깬다. 어무이, 서연이가 죽은 거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뇨? 이미 늦었어. 숨이 안 쉬어. 종수는 서연의 코 앞에 손을 가져가 보았다고 합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손목에서도 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지요. 그때 김분이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경찰에 알리면 내가 감옥 가고 이 집안은 끝이여. 네 아버지한테도 알리면 안 돼. 그 양반이 알면 심장이 멎을 거여. 종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어머니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김분이는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김분이가 내놓은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안방의 붙박이, 장롱 뒤편, 벽과 장롱 사이에는 본래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흙벽은 오래되어 곳곳이 약해져 있었고 특히 장롱 뒤쪽은 습기가 차서 흙이 물러져 있었지요. 김분이는 장롱을 벽에서 떼어내라고 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장롱은 묵직했지만 벽에 고정된 몸 몇 개를 빼면 움직일 수 있었지요. 종수는 장롱을 방 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벽이 드러나자 김분이는 흙벽의 약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그를 파. 종수는 부엌에서 삽과 곡괭이를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흙벽을 파내기 시작했지요. 흙벽은 생각보다 쉽게 파졌습니다. 오래된 흙과 짚이 섞인 벽이라 곡괭이로 몇 번 찍으면 무너져 내렸지요. 사람 하나가 웅크려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드는데 두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공간에 서연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은 자세로 눕혔지요. 서연은 집에서 입고 있던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시신을 넣은 뒤 김분이는 창고에서 시멘트 포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창고에는 예전에 마당 보수할 때 남겨둔 시멘트가 반 포대 정도 있었지요. 종수는 시멘트를 물에 개어 벽에 빈 공간을 메웠습니다. 두께가 충분하도록 여러 번 덧발랐다고 합니다. 시멘트가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린 뒤 장롱을 다시 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장롱이 벽에 밀착되자 시멘트 자국은 완전히 가려졌지요. 새벽 4시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김분이와 종수는 방바닥의 핏자국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장판의 무늬가 어두운 색이라 피가 스며든 흔적은 눈에 잘 띄지 않았지요. 다리미는 씻어서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시아버지 박만수의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김분이와 종수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수에게는 며느리가 밤에 나갔다고 했지요. 과묵한 노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친정어머니 이옥순이 찾아왔을 때도 김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밤에 나갔다. 나도 모른다. 경찰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분이는 차분하게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대본을 읽듯이 진술했지요. 8년 동안 김분이와 종수는 이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종수는 그 비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고 장롱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고 했지요. 결국 집을 떠났고 재혼을 했고 본계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와도 되도록 연락하지 않았지요. 8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종수는 조사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서연이가 나옵니다. 벽 속에서 저를 쳐다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봐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8년 동안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종수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무이가 무서웠습니다. 어무이가. 그 일을 한 뒤에도 저한테 늘 말했어요. 입 열면 끝이다. 니도 나도 이 집안도 다 끝이다. 그 말이
8년 동안 머리에서 안 떠났습니다. 종수의 진술이 확보되자 수사팀은 김분희의 소환에 착수했습니다. 5월 15일 김분희가 대전 작은아들 집에서 경찰에 의해 소환되었습니다. 71살의 김분희는 경찰차에 오를 때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아들 종민은 당황하며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요? 김분희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묵묵히 채 올랐지요. 충남지방경찰청 조사실. 김분희는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마르고 눈매가 날카로운 8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인상이었지요. 다만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등이 약간 굽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호 경감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분희 씨, 1995년 11월 18일 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분희는 8년 전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밤에 나갔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박 경감이 물었습니다. 며느리 유골이 안방 벽 속에서 나온 것은 아시지요? 알아요. 벽 속에 시멘트를 새로 바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나는 모르겠어. 장롱 뒤를 내가 왜 만져? 시멘트 성분이 집 창고에 있던 시멘트 포대와 일치합니다. 김분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개골에 두 곳에 한 몰 골절이 있었습니다. 무소의 다림이 같은 물건으로 내리친 흔적입니다. 김분희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지요. 박 경감은 잠시 침묵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분희 씨, 아들 종수 씨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김분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변한 것이지요. 뭐라고? 그날 밤 종수 씨가 슈퍼에서 돌아왔을 때 안방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 뒤에 두 분이 함께 무엇을 했는지 종수 씨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김분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어서 분노가 떠올랐지요. 그러나 곧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실의 벽시계가 소리 없이 돌아갔지요.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김분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 한마디가 자백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분희의 진술은 종수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댁살이 규칙을 가르치려 했다는 것, 서연이 대전에 나가 일하겠다고 말한 것, 그것이 김분희의 분노를 촉발했다는 것, 다리미로 뒤통수를 내리쳤다는 것. 다만 김분희는 한 가지를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버릇을 가르치려고 한 대 쳤는 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박 경감이 반박했습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두개골 골절이 두 곳입니다. 최소 2차례 이상 때린 겁니다. 김분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대만 친 거요. 2번 친 기억은 없어. 국과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개골의 골절 부위 두 곳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가해진 타격이었으며 한 번의 충격으로 두 곳이 동시에 손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지요. 김분희가 한 대만 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분희의 자백이 나오자 수사팀은 사건의 전모를 정리했습니다. 1995년 11월 18일 밤 시어머니 김분희는 안방에서 며느리 윤서연을 무소의 다리미로 가격하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귀가한 아들 박종수와 함께 시신을 안방 벽 속에 은닉하고 시멘트로 밀봉했습니다. 장롱을 벽면에 다시 밀착시켜 흔적을 감추었지요. 이후 8년간 김분희와 종수는 서연이 가출했다는 거짓말을 유지하며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2003년 5월 20일 김분희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종수는 사체 은닉 및 범인 은닉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지요. 구속 당일 김분희는 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김분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호송체에 올랐지요.
종수는 호송채 오르기 전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월의 맑은 하늘이었지요.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거짓말이 마침내 끝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선 것이지요. 시댁살이 첫날 사라진 며느리가 8년 뒤 벽 속에서 발견된 사건. 이 사건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120석은 금세 가득 찼지요. 뒤늦게 온 사람들은 복도에 서서라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기자석에도 빈자리가 없었지요. 서울에서 내려온 방송사 기자들까지 합하면 취재진만 2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김분희, 71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남편 박종수, 39살, 사체 은닉 및 범인 은닉 혐의. 김분희는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르고 작은 체구에 하얀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있었지요. 법정에 들어설 때 고개를 숙이지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본 채 표정 없는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지요. 종수는 달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쪽 손으로 이마를 계속 짚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검찰 측의 공소 사실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읽어 내려간 공소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피고인 김분희는 1995년 11월 18일 저녁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소재 자택 안방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윤서연의 후두부를 무소해 다리미로 2차례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피고인 김분희는 범행 직후 귀가한 아들 피고인 박종수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안방벽 내부 공간에 은닉하고 시멘트로 밀봉한 뒤 붙박이 장롱으로 은폐하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8년간 피해자가 자의로 가출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친정 가족과 수사기관을 기만하였습니다. 공소장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김분희의 변호인이 먼저 답했습니다. 피고인 김분희는 살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부인합니다. 우발적으로 한 차례 가격한 것이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종수의 변호인도 답했습니다. 피고인 박종수는 사체 은닉 및 범인 은닉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국과수 감정 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벽 속 시멘트 분석 결과, 유골 상태 보고서가 차례로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법의학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의학 전문의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지요. 피해자의 두개골 좌측 후두부에서 두 곳의 함몰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골절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가해진 타격에 의한 것이며 한 번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차례 이상의 의도적인 가격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분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만 때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문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증언은 김분희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철거 현장의 김 반장, 당시 탐문 조사를 했던 마을 주민 조 씨, 수사팀장, 박진호 경감, 그리고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이옥순이었지요. 김 반장은 벽 속에서 유골을 발견한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장롱을 뜯어내니게 벽에 시멘트 색이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깨뜨려 보니 안에 빈 공간이 있었고 사람 뼈가 보였지요. 20년 넘게 철거 일을 했지만 그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조 씨는 사건 당일 종수가 슈퍼에 온 시각과 행동에 대해 증언했지요. 8시 반쯤 왔어요. 소주 2병 사갔고 표정이 좀 굳어 있었는디 그때는 그냥 넘겼지요. 박진호 경감은 수사 과정과 자백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 이옥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64세 옥순은 법정에 들어설 때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영정사진은 법정에 가져올 수 없다고 안내하자 옥순은 사진을 변호인석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수줍게 웃고 있는 24살 서연의 얼굴이 법정을 향해 놓였습니다. 옥순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깊이 팬 주름, 허리가 굽어 의자에 앉아도 등이 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이 어머니입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열흘 만에 시댁을 찾아간 일, 서연의 옷과 신발이 모두 남아있던 것을 확인한 일,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한 일, 예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딸의 사진을 보여주고 다닌 일, 버스 터미널도 가보고 기차역도 가보고 시장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서연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요. 경찰서에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같은 말이었어요. 단서가 없다고요. 가출로 보인다고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옥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옷도 안 가져가고 신발도 안 신고 지갑도 안 가져간 사람이 제 발로 나간 겁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옥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식장에서 서연이가 저한테 왔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옥수는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나 시댁 가서 잘할게.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게 우리 서연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기자석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8년 동안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형편이 나아지면 엄마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옥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그 집 벽 속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잠을 자던 방 벽 속에 8년 동안 있었어요. 옥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증인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요.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석의 종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김분희는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세 번째 공판은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김분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김분희는 시댁에 온 첫날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24살의 며느리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시신을 벽 속에 은닉하고 8년간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유지하며 수사기관과 피해자 가족을 기만했습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수 감정 결과 최소 2차례 이상의 가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냉정하게 시신 은닉 방법을 계획하고 아들에게 지시한 점은
이 범행이 단순한 우발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종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요. 피고인 박종수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직후 시신 은닉에 적극 가담하고 8년간 범인을 은닉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분희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우발성과 고령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김분희는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집어들었고 결과적으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70한 살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종수의 변호인은 종수의 종속적 위치를 강조했지요. 피고인 박종수는 어머니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범행 은폐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8년간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18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연이 시댁에 도착했던 날과 같은 날짜인 18일이었지요. 법정은 다시 만원이었습니다. 옥순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분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지요. 피고인 김분희는 1995년 11월 18일 피해자 윤서연을 무소의 다리미로 2차례 이상 가격하여 살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2차례 이상의 가격이 확인된 점, 범행 직후 냉정하게 시신 은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8년간 거짓 진술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친정 가족이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도록 기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8년간 딸을 찾아 헤매야 했으며 이는 범행 이후에도 지속된 가해 행위로 판단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김분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김분희를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김분희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았지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종수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종수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에 적극 가담하고 8년간 범인을 은닉하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강압적 지시에 의한 측면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을 참작합니다. 피고인 박종수를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종수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선고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옥수는 법정 밖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크가 내밀어졌고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지요. 어머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감형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옥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지요. 우리 서연이가 8년 동안 그 벽 속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옥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더 세게 경찰에 매달렸으면 서연이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기자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법원 복도를 걸어갔지요. 작고 굽은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옥수는 서연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국가수에서 감정이 완료된 유골은 옥순에게 인도되었지요. 옥수는 대전 근교의 작은 공원 묘지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크지 않은 묘지였지만 양지 바른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자리였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의 친정 식구라 해봐야 옥순 혼자였으니까요.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둘이 와주었고 옥순이 일하던 식당에 주인 아주머니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서연의 작은 관이 묘지에 내려졌습니다. 24살 새댁이 시댁살이 첫날 사라져 8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지요. 뼈만 남은 모습으로 옥수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 위에 흙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지요. 서연아, 바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제 엄마 곁에 왔으니게 편히 쉬어라. 옥수는 관 위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어깨만 떨면서요. 8년간 꺼내지 못했던 울음을 딸의 관 위에서 비로소 다 쏟아낸 것이었지요. 7월의 따뜻한 햇살이 묘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1995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시댁으로 떠났던 24살의 서연은 2003년 7월에 햇빛 아래 비로소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충남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시댁살이를 둘러싼 가정 내 폭력,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관행, 가출로 분류되어 묻히는 사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왜 옥순이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갔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옷과 신발과 지갑을 모두 두고 간 사람을 가출로 처리한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친정어머니의 절박한 호소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쏟아져 나왔지요. 경찰 내부에서도 실종사건 수사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인 실종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지품을 남기고 사라진 경우에는 가출이 아닌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침이 보강되었지요. 물론 이런 변화가 서연을 돌려보내주지는 못합니다. 옥순의 8년을 되돌려주지도 못하지요. 종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종수는 면회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혼한 아내는 종수가 구속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서류를 보내왔지요. 종수는 서류에 서명을 했고 그 뒤로 면회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분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복역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고령에다 지병이 겹쳐 교도소 의무실에 자주 드나들었지요. 작은 아들 종민은 어머니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민은 형 종수와도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비극이 남은 가족마저 산산이 흩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2004년 봄, 옥수는 서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1년 전에 딸을 안장한 그 자리, 봄비가 내린 뒤라 묘지 주변에 파란 풀이 돋아나 있었지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1971년 3월 20일 출생, 1995년 11월 18일 사망. 사망 날짜가 확정된 것은 재판을 통해서였습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난 날과 시댁에 도착한 날이 같은 날이었지요. 24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았을 젊은 여자였습니다. 옥수는 묘비 앞에 앉아 가져온 떡을 내려놓았습니다. 해마다 서연의 생일에 해놓던 그 떡이었지요. 이제는 빈방에 사진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있는 곳 앞에서 직접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다. 옥수는 묘비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올해 봄에는 날이 참 따뜻하다. 네가 좋아하던 날씨여. 바람이 묘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많지 않았지요. 그저 묘비 옆에 앉아 딸이 있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옥수는 묘지 입구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작은 묘비가 보였지요. 옥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 있는지 아니게 그거면 됐어. 그것이 8년을 헤맨 어머니가 찾은 쓰라리지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시멘트로 메꾸고 장롱으로 가리고 거짓말로 덮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도로 하나를 넓히기 위해 부서진 벽 한쪽이 오래 감춰진 비밀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결혼반지에 새겨진 날짜 95년 11월 17일. 그 반지는 8년 동안 어둠 속에서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세상이 서연을 잊어도 반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묻혀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벽 속에 감추어도 장롱으로 가려도 세월이 흘러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5년 충남 예산에서 시작되어 8년 뒤인 2003년에 비로소 밝혀진 시댁살이 첫날 사라진 며느리 윤서연의 이야기입니다.